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중국의 경제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위기는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전쟁하고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차원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앞전에 살짝 좀 드리고 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 오펜하이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관점대로 중국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셔야지 정확한 본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첫 번째 순서로 먼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 내용 이어서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저의 리뷰를 좀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나라들이 신냉전이라는 체제 하에 경제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시간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첫 번째 1부 순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간에서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세 개의 부제로 또 나눠봤어요. 그 첫 번째는 기술의 진보는 곧 전쟁의 역사이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핵 분열 기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핵폭탄을 쓰게 되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해드릴 이야기가 첫 번째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대전의 종료이자 냉전의 시작이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의 주제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핵폭탄을 개발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시작시켰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자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 핵폭탄이 떨어지게 된 피해 국가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은 승리 국가인 미국의 과학자인 오펜하이머의 입장으로서 풀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승리한 국가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라는 부분, 요 세 가지가 제가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크게 느낀 부분인데, 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관점으로 대입해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1부의 첫 번째 시간, 기술의 진보는 곧 전쟁의 역사이다 라는 것부터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시경제역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할 때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농업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인류에게는 최초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어요. 옛날에 수렵 생활을 했었을 때는 먹거리가 부족했었는데, 농업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가축을 키우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다 먹고도 남는 잔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인류의 최초의 전쟁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죠. 농기구가 발견되는 지역에서 동시에 같이 발견되는 게 철제, 무기이다. 그래서 이 농업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항상 전쟁이라는 무기가 같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 농업이라는 기술의 진보는 곧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서두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같은 주제가 나오게 돼요. 원자라는 최소 단위를 쪼개서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기술이 발견이 되게 되면서 기존의 과학 법칙이 이제 붕괴가 돼버리게 됩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새로 개발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이 됐었던 요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핵분열 기술을 먼저 장악하는 자가 과거에는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무기를 먼저 개발하는 자가 즉 세계 패권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입장에서는 독일의 나치들이 이것을 먼저 가져가면 안 된다. 이 기술이 먼저 그쪽에서 개발이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 아래 추진이 됐던 게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의해서? 원자가 쪼개지는 핵분열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이 됨에 따라 기술이 진보를 하게 되니까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기술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요 패권 국가들끼리의 강렬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렇죠. 이게 오펜하이머에서 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차 계속했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을 하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기의 전환기에 직면이 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전쟁이 이행되고 있는 차원으로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오펜하이머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이 장면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의 진보를 두고 다투는 상황은 또 나오게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하고 독일 간의 경쟁,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독일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영화의 또 다른 등장인물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을 누가 자신의 편으로 데려올 것이냐를 두고 엄청난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살게 돼요. 태어난 지역이 독일입니다. 이름 자체가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 물리학자가 미국의 편에 서게 돼서 독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초를 열어준 인물은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먼저 열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또 상대성 이론, E는 mc제곱 해서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시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신적인 이론 물리학으로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타임머신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정립하게 된 건데, 이것을 이제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인류를 우주로 나아가게 하는 우주항공 쪽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가 독일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잘 나와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세계대전의 두 번째 카테고리라 할 수 있는 태평양 전쟁, 이게 오펜하이머의 또 시대적 배경인데,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는 데 있어서도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쟁탈전이 또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또 살게 돼요. 독일계 유대인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 사회주의 이념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인물로 또 나오게 되죠. 이때 당시 시대적 분위기상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 있는 인물을 미국의 과학자로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빨리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임을 광고해 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게 핵폭탄 기술을 완성시켜준 핵심 인물로서 이제 나오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 기술,
누가 장악할 것이냐에 대한 경쟁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번외로 제가 준비한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또 다른 영화를 보시면은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도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이 영화 속에서도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입장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상식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쟁탈전,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치열한 첩보전을 그린 영화가 바로 요 테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 역행이라는 이 신기술은 이론 물리학상 새로운 신기술이자, 이 기술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 또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 러시아의 사토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토르라는 인물한테 이 신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싸우는 거죠. 미국의 첩보원으로 나오는 요 주도자, 요 주인공이 영국의 지원 아래, 여기서 영국은 영화상에 그 마이클 케인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배역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지원을 해주게 되게 되면서 이 기술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이죠. 이것도 보게 되면은 시간 역행 기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져 있지만, 이것도 결국 양자역학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흑인 배역을 갖다 놨고, 여기는 백인 배역을 갖다 놨죠. 흑과 백, 양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 공간이 서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 속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흑과 백, 플러스 마이너스 양자 입장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면서 같은 사건을 공유하게 되는 이 장면을 한 컷으로 담아놓은 게 이 포스터 내용인데, 이게 바로 영화상에서 표현하는 시간 역행 기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양자역학 기술, 이론 물리학 기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미래의 신기술을 쟁탈하고자 각국이 첩보전을 벌이는 전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테넷에서 주는 메시지이나 사실 오펜하이머에서 주는 메시지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술의 진보는 곧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 했었던 제 과거 그 발언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이 오펜하이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기술의 진보는 전쟁을 불러온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의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게 제가 보는 현재의 시황관입니다. 그래서 23년도 7월 6일 그리고 21년도 11월 25일 이때 당시 올려드렸던 영상들 보시게 되면은 이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중한다고 했었을 때 주류 언론에서는 자꾸 미국이 중국을 만나러 가니까는 뭔가 화해 무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풀이를 자꾸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제가 보는 지금의 시대는 전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불시에 도화선을 일으키려 가는 걸로 보여지지 지금 협상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라고 했었던 게 이때 당시 영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21년도 11월 25일 당시 주식 119 채널을 진행하던 당시에 올려드렸던 영상, 그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향후 3년간 좋을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시장의 소비자 역할이 아니라 공급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들 거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말아라. 중국이 기술을 빼앗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공급망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스탠스가 진행이 될 거라고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AI 반도체 칩 가지고서 공급망, 패권 전쟁이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 가지고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훔쳐가니까 못 주겠다. 니네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렇게 나오면은 반도체 칩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들, 원자재들 우리가 수출 안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갖고 있는 것을 차단시켜 놓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곳에서 재원을 수입을 받아서 가공을 한 다음에 미국과 같은 소비국가에다가 수출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은 중국대로 재원을 안 준다고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기술을 안 준다고 하게 되니까 중간에 낀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채 리모델링 시즌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시간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요때 당시 했었었죠. 제가 왜 이러한 관점의 의견을 드리게 되냐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진보에 따른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영화 오펜하이머 속에서도 기술의 새로운 진보는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보셨을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부의 두 번째 순서로 준비한 게 세계대전의 종료이자 냉전의 시작이다라는 건데,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로버트 오펜하이머와의 대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산했었던 그 수학 공식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연쇄 폭발이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대사가 나오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사실상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전쟁을 끝을 내려고 개발했었던 핵무기가 어쩌면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러니까 이게 연쇄 폭발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전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콜드워, 냉전이라는 방식의 새로운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게 돼버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핵폭발로 인해서. 그런 메시지를 담으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영화의 원작 제목이 뭐냐면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거는 인간에게 불이라는 것을 선물해준 그런 신화적 인물이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불을 선물을 해줬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연소잖아요. 화학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을 재련해서 쓴다든지, 그래서 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화약을 만들어서 총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 발전의 첫 스타트를 찍어주게 한 게 바로 이 불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핵무기라는 과거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술을 인류에 전파를 해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오히려 전쟁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그 초석이 됐다라는 게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패러다임이 냉전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실제로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하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치열한 우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1959년 9월 13일에 소련의 루니크 2호가 발사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우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가 달에 가게 된 최초의 국가는 미국 아폴로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1959년에 소련이 먼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진출의 그 포문을 연 국가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에요.
그리고 그 소련의 우주 기술을 추월하려고 계속 기술의 진보를 시도를 했던 게 미국이고, 그럼 이 두 나라는 왜 그 우주 경쟁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우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 경쟁은 곧 방위 산업 경쟁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주 썼었던 표현입니다. 발사체, 그러니까는 로켓이죠. 로켓이라는 발사체에다가 탄두라는 무기를 장착을 해서 쏘아 올리면은 그것은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고, 발사체 머리에다가 통신 장비를 세팅해서 우주 위로 쏘아 올리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인공위성이 되게 돼요. 즉 발사체라는 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한 끗 차이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우주로 나아가게 하는 위성 혹은 뭐 탐사선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머리에다가 탄두라는 것만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대륙을 넘어서 우리는 로켓을 쏘아서 원격으로 하나의 나라를 부셔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나라들이 우주 경쟁을 치열하게 보인 배경이 되게 돼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우주 탐사가 성공이 되게 되면은 그 탐사에다가 깃발을 먼저 꽂는 자가 또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엄청난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하게 되는 이 체제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총칼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박질은 하지 않지만 이 우주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냉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의도 가시면은 불꽃 축제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불꽃 축제에서도 보면은 각 국가별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각국이 갖고 있는 우주 항공 기술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불꽃놀이라는 것도 정확한 위치에 그 폭약이 터지게 되면서 정확한 궤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모양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높이에서 정확히 폭약이 터져서 정확한 궤도를 그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런 불꽃 축제를 통해서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면은 북한이 가끔 발사체를 쏘잖아요. 또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이 뭔가 발사체를 날렸다 하면은 이 새끼들이 또 미사일을 쐈구나 라는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북한이 쏘아 올리는 그 로켓은 다른 한 차원으로 보게 되면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우주 항공 기술을 또 뽐내는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는데 이걸 자꾸 발사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야, 이씨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발사체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다가 뭐 핵탄두를 실은 것도 아니고 뭔가 미사일 탄두를 실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로켓이라는 발사체를 쏘아서 뭐 동해상 서해상 어느 정확한 위치에다가 딱 떨어뜨리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곧 북한이 갖고 있는 우주항공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혹은 군수 국방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념 체제를 갖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받아와서 갖고 있는 기술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그 우주항공 기술을 선보이면서 러시아나 뭐 중국이 이 정도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좋아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도 되죠. 북한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냉전이란 체제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적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북한의 대남 도발, 미사일 발사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샛길로 새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미소 간의 냉전은 우주 경쟁이라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엄청난 경쟁을 했었을 때가 2차 세계대전의 종료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소련은 어떻게 하다가 쇠퇴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로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고 보고 있어요. 이 왼쪽에 화면 보시면은 이 1986년 4월 26일 날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다라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약 3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소련은 건재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항공 기술도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되면서 핵 원자로가 폭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기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소련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핵 원자로 기술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로부터 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받게 됐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국제 무대에서 소련이란 나라는 핵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제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다 하면서 신뢰를 잃게 되었고 그러면서 핵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놓아버리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벤트가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86년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5년 뒤 91년도가 되면서 소련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각국에서 지탄을 받게 됐으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붕괴가 되는 단계까지도 천천히 과정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달리지 못하는 시간 동안 본인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초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사실 대항해 시대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준 히스토리를 좀 대략적으로는 알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대강 해드리면은 우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인류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무게는 지구라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특히나 바닷길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항로가 굉장히 중요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2강 구도가 있다라면 또 영국하고 프랑스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세계사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 자원 차지하겠다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로로 진출하고 뭐 세로로 진출하고 하면서 그 십자가 지역이 만나는 지역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도 서로 진출해서 서로 먼저 깃발 꽂으려고 했었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의 사람들이 넘어온 미국이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캐나다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돼서 지금도 캐나다 지역의 절반은 프랑스권의 문화가 남아 있어서 거기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가 바로 저는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세계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고자 열심히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고,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가장 많은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분신으로서 만들어낸 나라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의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이라는 세계 제1 강국에 자꾸 도전을 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인데, 전부 다 이 1등의 패권 지위를 도전한 국가들은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괴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그 새로운 기술의 장악을 위해서 이강구도로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이강구도의 끝은 항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귀결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과거에는 화력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은 지금은 냉전이라는 차원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도 결국 그거잖아요. 전쟁의 종료를 생각하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냉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그 단초를 내가 제공한 것 같다라고 회고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냉전이라는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2부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중국의 힘을 누르고 있다라는 차원의 이 전시경제 역학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정확한 시황 판단이라고 저는 계속 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죠. 똑같은 코로나라는 악재를 경험했었던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양 국가는 현재 지금 서로 다른 정반대 정책을 피고 있어요. 한 명은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고 한 명은 강력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악재를 경험한 양 국가가 왜 서로 다른 통화 정책으로 맞서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바로 전쟁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2부 시간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차원의 이야기는 또 과거에 요 영상 23년도 3월 30일 그리고 21년도 12월 17일 당시에 똑같이 해드렸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경제지표가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개념대로 간다라면은 최근에 은행부도 사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마구마구 터졌는데, 결국 이 시발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전이라는 형태의 전쟁을 경제라는 도구로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관점을 제가 갖게 된 배경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1부의 마지막 순서는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오펜하이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오펜하이머처럼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피해 국가인 쪽에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HBO라는 미국의 제작사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무리한 원자력 발전 실험이 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라는 식으로 드라마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소련의 한 과학자가 하나 있는데, 이 과학자가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여주기식 실험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게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터져버린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풀이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한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슷한 관점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확인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내에 불안한 지질 구조 때문에 그 방사능이 유출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원전 사고가 나게 됐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련이 됐던 일본이 됐던 독일이 됐던 이 원전 기술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이 이런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서 원전 기술이 점차 저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원전 기술이 세계 시장 마켓 점유율을 압도적 1등으로 달성을 시켜놓게 돼요.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마켓 점유율이 미국이 5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경쟁 국가들은 자꾸 원전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쓰여놓고 얘네들이 지금 사고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라 하면은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이 많이 배우게 되는 게 군사 반란 같은 거. 이거 실패하면은 이름이 쿠데타라고 쓰여지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혁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 조선을 건국한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게 되면은 나라 밖의 적들을 처부수라고 군대를 붙여가지고 보내놨더니 위화도 회군을 해서 실권을 장악하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셈이잖아요. 근데 성공을 했으니 그러니 조선을 건국한 왕조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지. 만약에 실패했다 하게 되면은 뭐 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승리한 입장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 폭탄이 떨어진 거에 대한 피해는 일본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어떤 드라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감독은 뭐 크리스토퍼 놀란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선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리자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로서 오펜하이머를 좀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진주만의 습격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일본의 핵을 투하를 하게 되면서 이미 전쟁의 패색이 짙어진 일본을 향했다가 대량 살상 무기를 투하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자꾸 로켓맨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핵 가지고 장난질 치는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나라는 지금껏 핵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폭탄을 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이렇게 대놓고 활용한 나라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해요. 그렇죠? 하지만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는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영화상에서 그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분산이 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핵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한 정치 지도자는 따지고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이고 그리고 핵폭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휘를 했었던 과학자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되고 그 영화상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가 연기한 스트로스라는 의원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원자력 기술 위원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잘못이냐, 이 사람 잘못이냐, 이 사람 잘못이냐를 가지고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는 가운데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시선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핵폭탄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는 그 무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었는지, 그에 따라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영화상에서 풀이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저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핵폭탄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 바로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중 전쟁이라는 차원으로도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은 비슷하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것 역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기록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렸고 그에 따른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 봤는데 시장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코스피가 2200일 때서부터 했느냐 2300이었을 때부터 했느냐 가지고 어떤 두 분이 싸우고 있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고버스 기준으로는 1800원대이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3200포인트에 있었을 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1년도 5월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10번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제 리더스탁 채널의 기원은 이 주식 119, 사실 이전에 기원이 하나 또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채널은 폭파가 돼서 사라져가지고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고 주식 119라는 채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리더스탁 채널로 이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년도 5월 28일 제가 증시 하락에 대한 전망을 최초로 해드렸던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5월달이에요. 5월달 21년도. 그리고 그때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의 시황 상황이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차원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리더스탁 채널에서 처음으로 해드렸었던 시황 영상이 바로 이거죠. 1929년의 악몽 대공황이 재현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21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차원으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이때서부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유동성 환경이 결국 빅 뎁 크라이시스라는 이름으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될 걸로 보여지니까 코로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충분히 돈을 벌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베팅을 충분히 해서 돈을 충분히 벌어 놓고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그 반전이 될 때는 완전히 투자 전략을 180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계좌 상황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이런 관점의 해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다? 전쟁이라는 차원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부로 넘어와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통해 제가 왜 지금이 전쟁이라는 차원으로 봐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신냉전의 도구로서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음을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도 지금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똑같아요. 1부에서 했었던 그 관점을 그대로 끌고 와서 현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미중 전쟁. 아까 1부의 첫 번째 시간이 기술의 진보는 전쟁을 만든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부의 1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미중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 미국의 강력 긴축 정책과 중국의 강력 완화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1부의 두 번째 시간이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신냉전이 시작됐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를 경험한 양 국가가 다른 통화 정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부의 3부가 승리자에 의해 쓰여진 역사였잖아요. 그리고 2부의 세 번째 시간은 승리자에 의해 앞으로 쓰여지게 될 미래 역사를 이어서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미중 전쟁에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기원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전에 미국하고 소련의 냉전 체제 이야기 많이 했었었죠. 그 미국하고 소련이 치열한 냉전의 경쟁을 벌이던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지도자 중에 덩샤오핑,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당의 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의 이제 개방 정책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현대화해야 된다, 공업을 현대화해야 된다, 국방을 현대화해야 된다, 과학기술을 현대화해야 된다 나가면서 4대 현대화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서 세계 무대 속에 제조 수출 국가로서의 초석을 닦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소련하고 중국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서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불편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해야 될 두 개의 국가가 힘을 키우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후달리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을 서로 찢어 놔야 돼요. 그 전략하에 진행이 된 게 러시아를 견제하는 사이에 중국을 끌어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덩샤오핑을 끌어내서 우리가 일거리를 주겠다. 그리고 그 일거리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현대화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이제 농업화, 공업화 이런 거를 해서 러시아만 지금 우주 경쟁하고 막 그러고 니네는 지금 계속 뭐 농사나 짓고 이러는 것 같은데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니네 러시아한테 잡혀버리면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나라를 개방하도록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경제 개발한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고속으로 이끌어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크게 되니까 또 견제 세력이 하나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간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은 친미 서구 외교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 쌓인 초석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미국이라는 나이키 브랜드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세계 시장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의 역할을 자처한 이 중국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을 중국의 자국이 만들어 내주고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미국에다가 갖다 주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라는 것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의 화폐를 중국이 쓸어 담게 되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딱박따박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국의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후에 소련이란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91년도에. 그러면은 애초에 미국이 상대하려고 했었던 나라는 두 개 나라입니다. 소련하고 중국. 근데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거꾸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찍어 누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번 미중 간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중국이란 나라에 이제 펌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8년도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제가 옆에 여기 전현무 씨가 이렇게 이소룡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죠. 옛날에는
중국을 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가 아니라 중국의 중국어를 배워야 될 때이다라고 하면서 이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도 중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중국의 문화, 뭐 중국의 경제, 막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살림살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봤었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했었던 거, 요런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유라시아 대륙의 제1국가로 성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을 넘어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열차가 다니게 될 거라고.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가스관 관련주들 주가 막 5배, 6배 올라가고 철도 관련주 막 몇 배씩 뛰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2015년도, 16년도 그 정도 됐었을 때 그 정도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1대1로 프로젝트 추진. 그래서 마치 중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의 신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듯한 분위기를 깔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포인트가 2008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왜?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망했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폭망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는 나오지 못할 거다.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형성되면서 그러면 그 다음 국가, 세계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다음 국가는 어디일까 했었을 때 그 나라는 이제 중국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 붐이 여기서부터 슬슬 피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5년도, 16년도 됐었을 때가 정점이 됐던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죠. 제가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써놨는데 이 미국발 금융위기, 08년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자산시장을 굉장히 크게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 텐데 요거 상해지수의 연봉입니다. 상해지수의 연봉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08년도 당시 상해지수가 이 장대음봉이 터지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우리 그 미국발 금융위기,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국민들이 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경제 책임이,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한 피해가 미국이란 나라에만 국한돼서 미국이란 나라만 작살난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산이 있다라면은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산들이 제1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해지수는 6,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가게 돼요. 거의 한 6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직도 3,000포인트에 있죠. 그러니까 08년도 당시에 있었던 충격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여기서 대롱대롱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15년도, 16년도에도 붐을 한번 일으켜준 다음에 이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폭락시켰고,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세계 1등 국가가 될 게 맞을 거라면은 전 세계의 투자 자산들이 여기에 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뿔이죠, 개뿔. 완전히 개뿔. 여기서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처럼 자산시장의 버블을 크게 일으킨 다음에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산시장의 버블을 가장 크게 꺼트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시간 중에 미국의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미국의 다우존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고, 이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다우존스는 여전히 3만대에서 놀고 있어요. 중국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마치 스위치 하나 누르고 스위치 하나 끄고 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있다가 G2가 될 수 있네, 뭐가 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붐을 막 일으켰다라는 거죠. 광풍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4차 산업의 미래가 찾아오게 되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제1의 강국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실제로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15년도, 16년도 당시가 정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 했었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말짱 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중국이란 나라가 4차 산업의 미래의 핵심 국가로 부상을 한 뒤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몰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4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첫 문구를 써놨는데 이전서부터 많이 했었던 이야기죠.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그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4차 산업의 미래로 가면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 이 석유 석탄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석유가 됐던 석탄이 됐던 이런 어떤 리소스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수소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핵 원자 기술, 핵 분열 혹은 핵 융합 방식의 에너지로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원의 소비가 없이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었으면은 이 석유 석탄이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없이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과 같은 나라 혹은 러시아 같은 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망 자원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 캐파가 큰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나라가 이런 자원을 주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럴 경우에는 이 자원 국가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네가 이거 물건 안 주면은 큰일 나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이 자원 국가가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 아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석유 석탄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어쩌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 자원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때려서 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도 이 텔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한참 핵 분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폭발 에너지를 수소라는 자원에서부터 끌어오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거론됐었던 이야기인지는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때 당시서부터 얘네들은 한 단계 더 고차원으로서 수소로부터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시기서부터 먼저 개발 연구 단계에 돌입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핵융합 기술이라는 것도 수소라는 이 자원을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수소라는 거는 우리의 대기상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 석탄처럼 특정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기정에서 추출을 해서 이 추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인프라가 있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자원국이 아쉽지 않죠. 그러면은 아쉽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퇴를 내리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으로 미중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대라고 하라면은 과거 사례로 이 9.11 테러와 오사마 빌라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과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9.11 테러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테러를 때려잡겠다고 막 수소문을 하고 막 조사를 한 결과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특정 개인이 떠오르게 됐고 빈라덴이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을 때까지 우리는 중동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중동 일대를 벌집 쑤시듯이 다 쑤시면서
중동 지역의 주요 시추 시설들이 미국에 의해서 파괴가 된 전쟁이 있었었죠. 저는 이게 셰일 혁명 시기하고 맞물린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은 셰일 혁명,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산유국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의 산유국이 될 수 있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셰일 지층에 그 매장되어져 있는 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시추를 해낼 수 있는 그 추출 기술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동하고 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다가 셰일층에 매장된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덧 완성 단계에 가까이 이르게 되게 되니까 이상하게 시점이 여기랑 맞물리게 되면서 빈라덴이라는 이 한 명의 개인을 때려잡겠다고 그래서 시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국이 진주만 기습의 피해를 받았으니 니네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일본 열도에다가 핵폭탄을 2발 떨어뜨리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이 작은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서 엄청난 피해를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마치 이런 개념으로서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과정에 의해서 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긴 했지만 그 피해에 그 몇십 배에 버금가는 피해를 이제 중동 일대 지역에 주게 되었고, 오사마 빈라덴은 아주 끝까지 잡히지 않고 버티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된 게 오바마 시절에 빈라덴을 드디어 잡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제서야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셰일 혁명 이전 시기에 중동의 자원이 귀할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다가 셰일 혁명을 통해 더 이상 중동의 자원이 딱히 아쉽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미국이 산유국이 되게 되면서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중동 국가를 때려서 시추 시설이 폭발을 하게 되니까는 세계 시장에서 원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중동의 지위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동의 지위가 급격하게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계속된다 하게 되면은 이 뭐 중동의 뭐 왕자들이 막 돈지랄을 하고 다닌다 해서 뭐 만수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미래에는 그런 히스토리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기술의 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것을 이끌게 되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전쟁의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원이 아쉽지 않은 미국은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애초에 상대가 되지 못할 중국이란 나라를 G2라는 이름으로 격상을 시켜놓고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하는 것이 진짜 찐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중국이란 나라를 계속 도발할 것이고 전장으로 튀어나오도록 이끌어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미국의 상무장관이 방중을 한다고 하니까는 무역 갈등이 이제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내주는 그 희귀한 자원들이 중요하다고 뭐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의 상황을 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중국이 이 무대로 나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상되는 미래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공급망은 차단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 생각이 맞다라면은 자원이 아쉽지 않은 곳에서는 이미 이에 따른 대처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원이 아쉬운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중국이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게 되니까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우리 기름 안 넣어준다, 가스 안 넣어준다 하게 되니까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가 아쉬운데 미국이 러시아 손절치라고 하니까 그 러시아한테 가스 달라고 기름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이 야, 너 중국하고 손절친다고 했지, 우리 편으로 와 해버리니까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원이 아쉬운데 이거를 받지 못해서 공급 차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그러면은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의 상황이 리모델링 시즌과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중국이 자원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나고 있다라고 표현될 만한 상황이 근원적인 원인을 따져보게 되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자꾸 압력을 넣으니 그에 따른 파생 영향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자원을 수입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부의 두 번째 시간을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무역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강력한 긴축을 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강력한 완화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미국하고 중국이 쌈질하면서 발생된 현상이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또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대중 무역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일자리를 줘서 성장하게 된 나라인데 얘네들이 배응망덕하게 지금 G1을 노린다. 미국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한다. 그래서 이 건방진 중국을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수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그 이익분을 관세에 의해서 전부 다 상쇄가 되도록 무역 관세를 부과시켜 버리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출로서 이익분이 차단되게 되면서 달러의 수입분이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줬었던 그 일거리를 가지고 수출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서 달러를 쌓아 올렸었는데 그 마진이 관세에 의해서 똔똔이가 돼버리게 되니까는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상태로 이제 시간이 쭉 지나게 되게 되니까 결국 중국이 항복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러면 미국 니네가 만들어주는 그 농산물 우리가 수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농업에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관세가 또 풀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이 대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관세는 고관세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피로가 누적이 돼서 현재까지 쌓아 올라가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게 뭐냐면은 코비드 19 우한 폐렴의 등장인데, 중국 우한 지역에 폐렴이 발생됐다고 하면서 그 질병이 전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것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코로나 질병의 발원지다라는 그 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봉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중국이란 나라를 코로나 프리 나라로 만들겠다 나가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경제 활동을 다 차단시켜 버렸죠. 공장 문 닫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셧다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피로를 이미 느끼고 있었던 중국 경제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장기 경제 봉쇄에 들어가게 되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정 수준이 되었을 때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제 봉쇄의 기간을 더 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되돌아올 수 있을 만한 골든 타임이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이 돼요. 타임아웃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긴축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달러를 리콜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것도 많이 그려졌던 그림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여기서 일어난 소비가 달러를 중국한테 반대급부로 넣어주게 되면서 이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게 된다. 많이 했었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 내에 쌓여있는 달러를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리콜을 하는 사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금리 인상 긴축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강달러가 되게 되면서 이 신흥국에 있었던 자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아반떼 제네시스로 많이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안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풀옵션이다. 안 그래도 기축통화인데 금리를 많이 준다. 그리고 신흥국 화폐는 안 그래도 아반떼인데 옵션이 깡통이다. 금리를 안 준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돈들이. 그쵸? 제네시스 풀옵션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면서 많이 했었던 개념이 이거죠.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아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많이 준다고 하면서 긴축 정책을 땡기게 되니까 달러가 신흥국에 있었던 달러들이 본국으로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타이밍이 나왔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원펀치 때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펀치 때린 다음에 승기가 잡히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국제 무대 속에서 중국이란 나라의 신임이 무너졌을 때 저 나라 위험한데 싶은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긴축의 수위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해버리잖아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이 필요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한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어지간해서는 미국은 완화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 땡겨야 되니까. 달러 리콜 본국으로 돌아와 소환을 해야 된다고요. 함께 신흥국에 유입됐었던 자금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구멍을 뻥뻥뻥뻥 터트리게 되게 됩니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긴다고요. 달러로 쌓아 올렸던 자산 버블이 이걸 리콜하는 과정에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유입됐었던 달러 자금이 리콜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부도, 파산, 신용 위험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기업 파산 위험이 있네. 헝다가 주가가 몇 프로가 빠졌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왜 미국이란 나라는 그토록 경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자꾸 괜찮다. 누가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느냐. 잘만 돌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 물가 잡는 게 최우선 정책이다. 2%의 물가 인상률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화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긴축의 수위를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완화의 스탠스로 돌아가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중국이란 나라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완화 정책으로 버티는 중국. 무슨 얘기냐면은 본국에 있었던 달러 자산들이 리콜 과정에서 그 폭탄을 터트리면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중국 경제에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달러로 메꿔야 되는데 지금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본인의 화폐,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인 위안화로서 이거를 메워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빚으로 빚을 틀어막는 그런 격에 해당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통화 정책이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하로 가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경제를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서 완화 정책을 단행할 때마다 어떻게 돼? 국가의 신임이 더욱 격화되고 채무 부담은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은
달러가 리콜하는 과정에서 구멍을 냈는데 그것을 위안화로 메꾸게 되게 되면은 자국 화폐를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구멍이 나고 있는 나라잖아. 경제에 구멍이 나고 있어서 안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위험한데 신용이 별론데 라고 하면서 저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저평가된 화폐를 또 찍어내면서 공급을 더 확대를 해버리게 되니까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가 재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적자 재정, 즉 국가가 빚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 입장에서 채무 부담, 적자 재정에 대한 채무 부담도 같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을 봐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인상 정책을 펴서 지금 금리를 여기까지 땡겨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원래는 중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돼먹은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수준에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3년 6월 20일 기준으로 3.55이고 여기서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얘네는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심지어 11월 달에 이걸 또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어떠한 미래가 또 그려지게 되느냐? 이 밑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이름으로 중국도 경제가 어두워지고 미국도 경제가 어두워진다고 해볼게요. 그때 중국은 이미 금리를 다 내려놔 버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대 금리에서 여기서 이제 뭐 완화 정책을 하겠다 하면서 0%로 제로 금리로 내려버려.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은 5%까지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야 경제 위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화로 가자 하면서 제로로 금리를 한 번에 확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디에서 효과가 극대화될까? 라는 거죠. 자, 안 그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나라에 금리까지도 떨어져 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금리를 여기서 내려줘요. 근데 심지어 나라가 신용을 잃고 있어. 그런 나라에다가 돈을 막 부어주는 거 하고 가치가 계속 올라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달러에다가 갑자기 금리를 제로로 내려줘서 이 높은 가치의 화폐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나라라.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경제 위기에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카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죠. 중국은 이 카드를 이미 완화 정책을 미리 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와일드 카드를 이미 소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금리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여놓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높아진 금리를 한 번에 제로까지 내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양 효과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로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을 갑자기 제로로 풀어준다고 하니 그죠? 엄청난 부양 효과가 터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를 강력한 걸 하나 갖고 가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미국의 긴축 정책이 계속될수록 똑같은 경제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추후 쓸 수 있는 이 카드가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미국의 결정적인 말 그대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긴축이라는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완화 정책으로 이거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후달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완화 정책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이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이 결과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긴축 정책이 멈추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다고 봐요.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제가 21년도서부터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경험한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차단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인플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원인인 공급망의 해소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보면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유일한 도구로서 자꾸 긴축이라는 걸 강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쵸, 달러가 리콜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요.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은 뭐냐? 펀더멘털 취약계층의 부도 파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이 최대 피해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인플레를 잡겠다고 긴축을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은 한국의 펀더멘털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21년도 연말서부터 해와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어닝 쇼크 터지고 뭐 다른 기업들 막 실적 박살나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제가 쓰여놨었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가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시황관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긴축 정책이 멈추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정책이 멈추기 위해서는 이 근원적인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즉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해소가 일어나야지만 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자에 의해 쓰여질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요새 여러분들도 그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은 요새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국 경제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도 뭐 베이징의 랜드마크 32%가 텅 비었다, 가라앉는 중국 경제 이대로는 반전이 없다, 암울한 전망, 뭐 회복이 안 되더라, 앞으로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주 재수없는 이야기는 온팡 지금 다 써놓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과 어떤 원인 제공을 지금 중국 쪽으로 몰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망친 세계 경제, 그래서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잡히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약 5%대가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대 성장률이 기록이 될 거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5%라는 그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수치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VB 이런 거 파산됐고,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시키고 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한다. 중국처럼 지표를 속인다든지 뻥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투명하고 견조한 상태에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 보면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견조한 달러 상황, 강달러 상황, 그리고 투명한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자꾸 중국은 경제 지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조에 들었는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는 중에도 빚으로 빚을 메꾸겠다고 완화 정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뭔가 문제가 땅 터지면서 세계 경제를 고꾸라뜨리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중국 때문에 망가진 세계 경제이니 얘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시선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이다라는 것과 같은 관점의 그런 시선들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승리자에 의해 쓰여질 미래의 역사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G2 경쟁의 공급 차단은 가속될 것이다 라는 건데, 요새 나오고 있는 기사 보시게 되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 그리고 소비자 부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베트남으로 나뉜 애플의 공급망, 제품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G2 경쟁,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는 중국 내에 있었던 아이폰 생산 공장들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량이 줄게 되니까 공급 차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급 차단에 의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거죠. 여기 봐봐, 여기 다 써있잖아요. 공급 차단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근데 왜 이거를 긴축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 제기를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긴축 정책은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물가를 잡는 방식이지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조그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저 그냥 물가라는 걸 잡는 방법은 오직 긴축밖에 없고 물가를 올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공급 차단에 의한 물가 상승을 계속 긴축이라는 것으로 막아야 된다고 전 세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공급 차단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상 물가 위기가 있다 하면서 해수면이 1도씩 오르면은 식료품 가격이 5에서 7%씩 뛴다. 이것도 옛날에 제가 많이 했었던 이야기이죠.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서 공급 충격이 지속되면은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G2 경쟁, 그리고 이런 그 공급망 차단, 이런 거에 의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새 물가가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공급 차단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지만 물가 하락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공급 차단이 해결되면서 일어나는 물가 하락이 아니에요. 수요가 침체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안 사면서 지갑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는 물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밥 천국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은 그 라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라면 한 그릇을 4,500원에 내놨더니 사람들이 이걸 먹으러 안 와.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0원을 좀 깎자 해서 4,000원에 내놔야지 하는 거야. 물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500원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으러 오시는 손님이 안 계시니까 4,500원 너무 비싼가 보다. 500원 까고 그냥 4,000원에 내놓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물건 파시는 김밥 전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비용은 똑같이 올랐는데 물건을 싸게 내놔야 되니까.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 하면서 문 닫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물가 하락의 진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 하락은 결코 좋은 징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 영상에서 했었던 이야기이죠.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차원의 인플레이션과 수요 충격이 계속된다라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형 불황이에요. 물가가 떨어지지 못한 채 불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펀더멘털 붕괴, 기업 실적 악화, 경기 악화입니다. 이미 21년도 연말에 다 그려졌던 그림이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면서 이 공급 차단의 수위를 계속 위로 당겨 놓게 되게 되면은 신흥국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취약한 계층 중심으로 붕괴를 일으키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 무대 한가운데 중국이란 나라가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를 가정해서 지금도 긴축의 수위를 높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이 자꾸 대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오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써버리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해서 피해가 전혀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100이라는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면은 자국의 50의 피해가 생기는 것은 감수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도 충격이 있게 될 걸로 당연히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겠죠. 펀더멘털 취약계층은 없어지게 되고 우량한 회사들이 그런 중소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구조 개편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다 파월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또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언행이 있었어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파월이 왜 자꾸 저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느냐,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시선이 파월의 저 통화 정책이 과연 미국의 연착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쪽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 미명하에 긴축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팡팡 터져 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또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 파월 아저씨가 잘못된 통화 정책을 해서 이꼬라지가 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누구 하나 잡아족치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파월이라는 인물도 보시면은 지금 고금리를 지속화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계속 지금 이어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도 해줬어요.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 아직 인플레이션율 2%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괜찮으니 긴축 지속이다. 그러면은 긴축을 그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보세요. 경기가 괜찮으면 긴축이 지속이래. 그럼 긴축을 그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경기가 개박살나면 그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경기가 박살날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도 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애초에 이 미래를 모르고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미래를 가정하고 걸어가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국의 피해가 있을지언정 상대 국가의 피해가 더 크게 있을 거라면은 우리는 이 피해를 감수하겠다. 그러니 전쟁, 전시경제 역학. 그럼 왜 미국이란 나라가 경기가 박살이 나도 긴축이라는 수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제 견해가 조금은 또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빌드업이 되어 온 것이라고 보고, 결국 불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제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파월이라든지 중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 특수의 금융사들,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금융사라든지 무리하게 확장을 했었던 부동산 회사, 이런 애들이 빠그러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의 소수에게 책임 논란을 씌우고 철저한 세 판짜기 리밸런싱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과학자에게 책임 논란을 뒤집어 씌우고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여준 그 전쟁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죠.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라면은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할 이벤트들을 선점을 하고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승화시켜서 연결을 한번 지어보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 체계가 저의 투자 비법이라면은 비법입니다. 그리고 21년도서부터 숏 투자를 진행해온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숏 투자 전략 외에도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종목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냈었던 이력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 수익 성과 역시도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겠구나,
이런 관점에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큰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질 않죠. 그날 당일에 뭔가 분위기 나오는 거 보고 그와 관련된 투자 대응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방식의 투자는 일반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되는 그냥 평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제대로 된 큰 수익 성과를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노려보신다라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도 뭐 여러분들 뭐 오펜하이머 보고 뭐 좀 똑똑해져라 뭐 그런 관점에서 해드리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투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여러분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활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산을 불리고 혹은 자산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 지어 볼지 각자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기타 뭐 질문이라든지 혹은 뭐 투자 아이디어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 번씩 또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번에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